뉴스뉴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4+1 협의체가 최대 난제였던 선거법 개정안 합의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이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일괄 상정할지 주목됩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오늘 오전에 국회가 아주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야당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했기 때문에 4+1 협의체 선거법 합의안 거의 도출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명문화된 합의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구두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막판 쟁점이었던 석패율제에 대해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대표들이 포기한다는 합의문을 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의회주의 파괴와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버티기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는 겁니다. 오늘 중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법안 전부와 예산 부수 법안, 민생 법안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서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4+1 협상은 마지막 한 곡에만 남았다며 오늘 안으로 합의안을 만들어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은 한국당에서 비공식적으로 검토됐던 안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원내대표의 말대로라면 의석수는 현행, 지역구 253석의 비례대표 47석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비례대표 30석의 연동형 상한선, 이른바 캡을 씌우고 석패율제는 없애는 것이 4+1 최종 합의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최종 합의안이 나오면 민주당은 오후 1시 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추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애초 이 예산과 민생 법안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회의 열릴 가능성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일단 개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고 조금 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각 당 일정과 국회 소통관 준공식 행사 등을 고려해 오후 3시 본회의를 개의하겠다는 게 문 의장의 방침이고요.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에 대한 문 의장과 민주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나오면 한국당이 생각하는 민생 법안들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오늘 본회의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로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전해드렸다시피 4+1 야당들은 합의문을 내면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일괄 상정을 요구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곧바로 상정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오후에 본회의가 열리고 여기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지부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한국당 본회의에 앞서서 국회 안에서 규탄 대회를 연다고요? 네, 지난 토요일에는 울산까지 내려가 정권 규탄 대회를 열었죠. 자유한국당 오늘은 오후 2시에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 대회를 엽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4+1 선거법 협상을 가리켜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라고 비난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통과되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노리는 비례정당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후 4+1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규탄 대회 분위기는 이후 본회의로 옮겨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극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당 규탄 대회 시간이 국회 소통관 준공식 시간과 겹칩니다. 소통관은 기존 정론관의 프레스센터가 옮겨가는 곳인데요. 한국당이 본관 계단에서 규탄 구호를 외치는 동안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나머지 여야 지도부는 바로 옆 소통관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연수입니다. 네,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출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한중, 또 한중일, 한일 정상회담을 잇따라 갔습니다. 북한이 정한 비핵화 대화 연말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올해 마지막 크리스마스 외교전이 시작됐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2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중 정상은 오찬까지 함께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협력 증진을 논의합니다. 이어서 바로 청두로 이동하는 문 대통령은 리커창 중국 총리와 경제, 문화 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합니다. 2016년 사드 배치로 중국 내 한류 금지와 한국 단체 관광 중단 등의 이른바 한한령의 앙금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3국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8번째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크리스마스 전날 쓰촨성 청두에서 열립니다. 올해 20년을 맞는 한중일 협력체제의 발전 방향과 한반도 정세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 뒤 회의 결과는 3국 정상이 함께 발표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이 차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도 가졌다는 점에서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당사국인 우리와 주변국인 중국, 일본의 역할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기대됩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과 일본 양국의 건설적인 기여도 당부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은 최악의 국면을 달려온 양국 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이 갖는 15개월 만의 정상회담이고 일본 정부가 여기에 맞춰 일부 수출 규제 완화 조치에 나서는 등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춰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까지 한꺼번에 풀긴 어렵지만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진전된 수준의 공감대가 한일 정상 간에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네, 미국이 북한의 새로운 도발 움직임에 대비해서 내년 1월 중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을 내년 1월 중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함께 만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은 가장 최근에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높아지던 때인 지난 8월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렸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새로운 도발에 나설 경우 신속하게 한미일 3국이 보조를 맞춰 대응하는 것이 이번 회의를 추진하는 미국의 목적이라고 이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상대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는데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앞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 아주 신중히 고려를 해왔는데 결국 영장을 청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오늘 오전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중단시킨 뒤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앞선 서울중앙지검의 가족 관련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과 달리 적극적으로 해명에 임해왔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문제를 놓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감찰 중단 등을 결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감찰 중단 결정의 최종 책임자는 자신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잘못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판단이 잘못됐더라도 정무적인 책임이 있을 뿐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온 겁니다. 네,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이 첨예한 입장 대립을 보이는 만큼 이 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영장 심사 과정에서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의 직권을 이용해 감찰을 중단시켰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인데요.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의 책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법적 책임이 아닌 판단의 착오, 즉 정무적 책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측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이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추가적인 증거를 내놓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가 판가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전 장관의 영장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반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권덕진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시가 9억 원 초과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를 강화해서 9억 원까지는 40%를, 9억 원이 넘는 부분은 20%를 적용합니다. 또 은행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기 위한 담보대출에 대해서 대출자별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40%를 넘길 수 없습니다. 이 밖에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한 사업자 대출도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해서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시가 9억 원으로 바꿉니다. 금융당국은 12.16 대책 발표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전에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을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조합원은 이주비나 추가 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와 강동구 둔촌주공, 서초구 방배 5구역 등이 대출 규제 예외 대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네, 국세청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통보된 탈세 의심 자료와 최근 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해서 이 탈루 혐의가 있는 25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을 차입해서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소득과 재산 상태로 볼 때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거나 또 변제 능력이 부족한 탈루 혐의자 101명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올랐습니다. 또 수도권과 지방의 고가주택 취득자에 대해서 자산과 지출, 소득을 연계 분석한 결과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과 소득 탈루 혐의 주택 임대 법인 등 156명도 이번 조사에 포함됐습니다. 서울 용산 기지를 중심으로 조성되는 용산 국가공원 구역이 60만 제곱미터 더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조성 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용산공원 구역을 243만 제곱미터에서 303만 제곱미터로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위사업청 부지 7만 3천 제곱미터와 군인아파트 부지 4만 4천 제곱미터가 용산공원 경계 안으로 편입되고 용산기지 인근 국립중앙박물관과 전쟁기념관, 용산가족공원도 공원구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국토부는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았지만 그동안 미군이 임차해서 사용했던 외인 아파트를 단기 체류형 숙박시설과 작은 도서관, 용산 아카이브 전시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있는 이번 주에는 추위가 주춤하는 대신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에도 눈 대신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미세먼지 상황과 또 크리스마스 날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보통 안개가 짙으면 이 날씨가 춥지 않은데 오늘 아침이 딱 그랬습니다. 이 대신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추위가 누그러지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다시 미세먼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개로 인한 국내 미세먼지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지면서 농도가 높아졌는데요. 특히 호흡기에 더 안 좋은 초미세먼지가 짙습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부와 경북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소 2배 수준인 50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세먼지 공습은 크리스마스인 모레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할 때 꼭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네, 아무쪼록 이 야외 활동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크리스마스 날씨는 어떻습니까? 다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를 하는데 눈이 올 가능성 전혀 없는 겁니까? 네, 아쉽지만 올해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기준은 성탄절 당일에 적설량이 기록될 정도의 눈이 내릴 경우를 말하는데요. 성탄절인 모레 대체로 구름 많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수증기 구름이 지나가지만 기온이 높아서 낮 동안 눈 대신 비가 내리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2015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후 4년째 눈 없는 크리스마스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오늘 오전에 청구했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정치권 반응은 어떤지 김영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아침 속보로 전해졌는데요. 지금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는 가족 관련 혐의가 있고요.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하명 수사 의혹까지 당시에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동부지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감찰 무마 의혹으로 검찰이 먼저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나름대로 검찰이 저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는 소명됐다라는 판단 속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일부 법조계에서는 아마 영장이 청구된다 하더라도 예.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검찰이 저렇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거는 나름대로 자신감을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일종의 승부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두 가지 면에서 안 알려졌지만 핵심적 쟁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 작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당시에 감찰과 관련돼서 첩보를 받았지만은 근거가 약했기 때문에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근거가 뭐냐고 그랬을 때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얘기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 11월 27일 날 유재수 전 부시장은 구속됐는데 굉장히 소명 사실이 인정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조국 전 장관이 얘기한 거랑은 상당히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는 두 번째 핵심적인 그 키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얘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처음에 조국 전 수석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백원우 당시에 민정비서관하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그리고 3인이 회의에서 감찰을 중단했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당사자인 백원우 비서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시에는 감찰 중단한 것이 아니라 3인 회의를 할 때는 감찰이 이미 끝났다고 본인이 그 SNS를 통해서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찰이 다 끝난 상태에서 무슨 왜 감찰을 중단시키고 그 나름대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건 또 이제 조국 전 장관 얘기와 말이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무적 판단에 대한 얘기를 꺼내드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마도 핵심적인 키워드로서 직권을 남용해서 감찰을 중단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게 결국은 백원우 그리고 박형철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 이 3인 간에 있어서의 증언이 어떻게 일관성 있게 진술됐느냐가 핵심적 쟁점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 감찰 무마 의혹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어느 정도 소명이 가능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국 전 장관은 이게 정무적 판단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하고 정무적 판단 이 사이에서 증명해내기는 또 다른 문제라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아마 곧 열릴 건데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상당히 아마 법정에서 치열하게 공방이 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어쨌든 그 결과는 뭐 우리가 지켜볼 대목이긴 합니다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아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책임이 상당히 컸다고 아마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은 뭐 정무적 책임이 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법적 책임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이 상당하게 그러니까 이 그 감찰 무마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비리에 직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정권의 도덕성이 상당한 그 지금 그 타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그럼 조국 수석은 그러면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라는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선이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위선으로부터의 뭐 지시나 또 아니면 정치권으로부터의 외압이 작용했다고 한다면 그 위선과 그럼 그 정치권의 외압의 실체는 누굴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다른 또 상당한 또 파장을 낳을 수밖에 없다.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정권의 실체라고 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그리고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의 이름 등이 계속적으로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 흘러나왔잖아요. 이분들의 연루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는
정권의 도덕적 기반뿐만 아니라 정권의 통치 기반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총선, 목전에 두고 있는 총선에도 상당한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나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 조국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검찰에게 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 때문에 상당한 이 양측 간의 갈등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 또 영장을 청구한 날이 대통령께서 오늘 지금 해외 순방에 나선 날입니다. 그러네요. 지난번 기억하시겠지만 이 당시 조국 장관이 이 장관 지냈을 때 그때 집에 압수수색 영장이 갔을 때도 대통령이 공교롭게도 그날 자리를 비운 그날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청와대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의도 자체에 상당한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포석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키울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대통령의 순방일에 이런 일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좀 검찰로 향한 의혹의 시선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지금 자녀 입시 비리 같은 가족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4개월째 지금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26일 날 오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감찰 무마건에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는데, 만약에 여기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다 이러면 검찰로서도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1차적으로 기각됐다고 해서 타격이 입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예. 우리 통상적으로 보면은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도 여러 번 나름대로 그 영장이 기각됐고 나서 결국 나중에 구속된 부분들도 있기 예. 때문에,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나름대로 검찰이 지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순방 중인데도 이 카드를 끌고 나왔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나름대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해보자,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본 거죠. 그러니까 워낙 구체적인 소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야. 충분한 나름대로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야. 우리는 뭐 전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추론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그리고 대통령 순방 저렇게 한 거는 한편 우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문회가 30일 날로 지금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일단 한번 나름대로 검찰로서는 추 장관이 임명되기 전에, 청문회 전에 나름대로 승부수를 건 게 아닌가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얼추 보면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지, 순방 자체로 해서 청와대를 흔들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조국 전 장관 어쨌든 1차적으로 이 감찰 무마건에서 구속 갈림길에서 이제 거기서 면한다 해도 지금 하명 그 수사 의혹 관련해서도 당시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하명 수사 의혹이 선거 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진 이런 상황에서 송병기 전 부시장의 수첩이 지금 뇌관으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어떤 얘기들 했습니까? 오늘 송병기 부시장이 한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요지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검찰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검찰이 수사를 통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자신에 대한 도청과 감청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포착한 것이 아닐까라는 지금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의혹 자체는 이 검찰이 지금 그러니까 이 여건에서 우려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를 넘어서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것이다. 아마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설사 뭐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일종의 독수독가 이론에 의해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하는 하나의 포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업무수첩, 이것이 소위 말하는 스모킹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신의 일기 형식의 메모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쓴 거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신빙성이 없다. 소위 말해서 증거 능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때까지 자신이 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에 어떠한 허위도 없다. 자신이 지실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검찰하고 한번 부딪혀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데요. 과연 송병기 부시장의 오늘 이 주장이 얼마만큼 근거와 이 지금 그 타당성을 갖고 있을지는 검찰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반격 카드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지금 도감청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뭔가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건 불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검찰이 어떻게 불법을 향하면서 불법적으로 근거를
취득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찰의 입장에서는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방어 논리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제2의 뭐 안정범 수첩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는 본인의 판단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냐, 특히 나름대로 어차피 이제 만약에 이제 구속영장이 첨부된다고 한다면 지금 아직까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영장심사서부터 법원까지 이 부분에 대한 최종적 판단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뭐 송병기 전 부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단순한 메모라고 한다면 검찰도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그 여러 앞으로의 수사 방향성과 관련돼서도 뭐 어떤 결정을 하겠죠. 그러나 저렇게 계속해서 기자회견까지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그 예를 들어 하명 수사 부분이 아니라 이게 지금 선거 개입 문제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 어떤 직을 걸고 또 매수한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고약한 성격으로 좀 방향이 좀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송병기 전 부시장이 저렇게 긴급 기자회견을 했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본인은 일기 형식이라고 했지만 너무나 깨알같이 지금 적혀 있기 때문에 이 파장이 지금 굉장히 큰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검찰 조사 받으러 갔을 때 본인의 그 선거 공약이었던 산재모 병원 좌초되면 좋음 이렇게 써 있는 걸 봤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송병기 전 부시장 기자회견에서는 이거 그냥 일기 형식의 메모장이기 때문에 이 병원 막은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산재모 병원은 김기현 그 당시 울산시장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자신의 일종의 공약 사업이었는데요. 이것이 결국은 작년 그 지방선거 직전인 5월달에 그러니까 결국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선거운동 시작하는 날 그러니까 시작하고 난 뒤에 앉아서 투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것이 무산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당시 김기현 그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정치적 타격이 이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공교롭게도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이 산재모 병원이 자체된다는 이야기가 2017년 10월 달에 벌써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송병기 부시장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산재모 병원이 자체되면 조음이라는 표현을 해놨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산재모 병원이 결국 무산이 됨으로써 당시 상대 후보였던 이 지금 송철호 후보한테 상당히 그러니까 덕이 되는 그런 결과가 갖고 왔는데 문제는 상당히 한 대여섯 달 전에 송병기 부시장이 선거 캠프에 있으면서 이러한 사항을 미리 예측을 하고 좋은 쪽으로 예정한 대로 모든 사항이 흘러갔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당시 그 송철호 일기로만 보기에는 일기로 보기에는 상당히 좀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당시 송철호 후보가 내세웠던 것이 공공병원이었는데 그 공공병원은 결국은 또 뒤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받아서 결국은 관철이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부 여당이 어떤 식으로든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조직적 개입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김영준 교수님, 산재모 병원하고 지금 울산 공공병원의 차이점은 뭡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결과가 일단은 이제 엇갈렸는데요. 지금 가장 큰 거는 과거에는 예비성 타당성 조사는 이제 공약의 효율성과 관련돼서 기재부하고 나름대로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병원이라는 것은 실제로 보면은 울산시가 중심이 돼서 이 병원의 모든 것들을 관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정부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굉장히 면밀하게 이러한 그 효율성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비용과 나름대로 그런 그 효용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서는 이 산재모 병원이 울산 전체에서 관할된 병원 속에서 올 수 있는 취득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자초된 거가 이 정부도 최근에 공공사업을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이거는 뭐 면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병원인데 뭐 산재모 병원이든 공공병원이든 이것은 울산시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려고 있는 지역 수건 사업이라는 면에서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왜 한쪽에서는 한 시점으로 봤을 때 좀 묘하다는 거죠. 선거 전에는
잘못돼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선거 다 끝난 상태에서 최근에 공공병원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올 수가 있는 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더라도 뭐 시간의 시간상의 차이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선거 개입에 대한 문제냐 아니냐를 가지고 자꾸만 이거를 쳐다보니까 네. 혹시 이것에 관련된 선거 개입의 하나 단서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약과 관련된 사업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송초로 예를 들어서 네. 후보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당이 지난 주말에 울산을 찾아서 이제 네. 장외 집회를 이어간 이런 상황이고요. 밖에서 이제 강경한 투쟁 그 노선의 길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는 사이에 지금 선거법 4+1 협의체 단일안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오전에 4+1 협의체에 그 민주당을 뺀 야당이 석패율제를 과감히 포기하겠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의총 추인만 형식적으로 남겨놓은 이런 상황인데요. 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그리고 유성엽 대한신당 대표 이야기까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의 4당 대표들은 회동을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의회주의 파괴 행위와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버티기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오늘 중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상정하여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시간입니다. 패스트트랙안을 누더기로 만들어버리면서까지 지키고자 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과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국민 앞에 당당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4+1 협의체 지금 야당 대표들이 민주당에서 마지막까지 네. 제시한 안을 지금 다 받은 이런 상황입니다. 뭐 선거법 단일안 곧 도출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선거법 단일안이 도출됐기는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이 일괄 상정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예요. 일단은 뭐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예. 나머지 공수처법이라든지 공익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련된 그 순서로 처리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선거법 개정인가.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말이죠. 선거법 개정과 관련돼 저렇게 했다고 한다면 민생법안 문제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산과 관련된 부수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뭐 어떤 경우라도 일차적으로 한 다음에 그러니까 당초 사실 민주당이 오늘 그 예산 부수 그렇습니다. 법안, 민생 법안 원포인트 원포인트 네. 하자 했는데 지금 앞에 그 야사당이 여기에 합의하면서 선거법 단일안이 지금 나오게 된 이런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변수가 된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라도 정말 자신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선거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예. 지난 4월 달에는 뭐 석패율 제도도 포함한다, 권역별도 포함한다, 220대 75로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만 누더기 법안이 됐다는 것은 그 본질은 뭐냐면 얼마든지 선거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스스로. 예. 그렇다고 한다면 선거법과 이러한 이 중요한 것에 대한 것을 무조건 밀어붙이기를 하지를 말고 예. 민생 법안과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한 것은 뭐 원포인트 개헌을 본회의를 열리든 간에 통과시킨 예. 다음에 이제는 이제 충분히 속표율 제도하고 연동형 캡까지 30%까지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 시간이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네. 자유한국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안을 갖고 협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더 나아가서 예. 뭐 위성정당 무슨 뭐 떴다방 정당도 나오고 뭐 우리가 듣지도 못했었던 용어들이 막 나오니까 네. 조금 더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예. 들고요. 꼭 올해 선거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실은 뭐 크게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민생 법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4+1 협의체 그 야사당 대표가 선거법, 네. 검찰개혁 법안 더 이상 놔둘 수 없어서 지금 이걸 받아들인다 얘기했기 때문에 네. 민주당으로서도 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안 하기도 참 어려운 이런 상황인 것 사실 같아요. 민주당 입장은 오늘 상당히 난감한 입장일 예.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은 뒤로 미루고 일단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법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는 것이 예. 민주당의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머지 그러니까 지금 이 법률 정당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지금 민생 법안하고 예산 부수 법안이 먼저 처리될 경우에는 선거법이 물 건너갈 수 있겠다라는 예. 아마 위기의식을 상당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적극적으로 지금 자신들이 요구했던 석패율 카드를 접어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앞서 우리 김영준 교수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현행대로 지금 만약 250 지역구 253에 그러니까 비례대표 47 그러다가 여기다가 지금 연동형 캡을 한 30석 정도로 한다고 한다면 예.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국당과 한국당도 전격적으로 지금 타협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럴 그러니까요. 경우에는 예. 소위 말해서 지금 4+1 그 협의체 안에 들어있던 나머지 군소정당들 입장에서는 딱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 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지금 한국당과 이 그 막판의 그 극적인 타협을 일종의 나름대로 저지하기 위한 나름대로 승부수를 띄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지금 자신들이 요구했던 석패율 제도를 접은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다른 지금 법률 정당들의 이 지금 타협안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이 지금 민생 법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도 상당히 같이 묶이면서 지금 연내에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상당히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상정을 하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그렇죠. 나서고. 필리버스터로 예. 해기어간 필리버스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본회의를 저지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면 한국당을 막판에 가면 끌어들여서 어떤 식으로든 이 지금 타협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나머지 정당들이 내놓은 이 지금 이 그 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조금 더 조정을 가해서 한국당을 끌어들일 수 있는 안을 만들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하루도 정말 바람잘 날이 없는 국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당 빼고 이렇게 선거법 단일안이 논의가 되다 보니까 자, 한국당에서는 이런 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른바 비례 한국당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만일 민주당과 좌파 연합 세력 심정 손박이 이 같은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 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이게 뭐 회개한 방식이죠. 괴물을 만들어내 놓겠다는 건데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전 세계 정당사에 그런 게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선거법상으로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거 아니더라도 저런 찌질한 선택 페이퍼 정당을 만드는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저건 개탄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 높은 정치 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폭망하게 할 겁니다. 자꾸 이제 비례 한국당 만들면 한국당이 망할 거라고 악담을 하는데 아니, 망할 것이 확실하면 만들도록 놔두면 선거 대선할 텐데 왜 이래 자꾸 안달을 내서 열내서 비판하는지 모르겠고요. 비례 한국당을 만들면 그 당은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당이거든요. 우리 당 지지자들이 비례대표 정당은 어디에 투표를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것만 하면 되는 사안이거든요. 비례한국당 카드, 김영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제도 수없이 연구를 해봤지만은 네. 저런 상황은 듣도 보도 못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 뭐냐면 법적으로는 문제는 안 돼요. 법적으로. 합법적인 안에서 되지만 다만 선거운동을 할 거냐 못 할 거냐 문제이기 때문에 벌써 비례한국당은 홍보가 다 됐거든요. 위성정당이라는 거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지, 뭐 김재원 의원이 그 얘기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비례대표 투표 어디에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려주기만 하면 벌써 된다. 다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예. 문제는 저럴 경우에 한국의 정당 정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건 퇴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이게 왜 생겼느냐. 결국은 선거법을 한쪽을 배제한 상태에서 나머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결국은 자신들이 생존 전력 차원에서 갈 수밖에 없다. 이러면 또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까지 나올 수밖에 없기
되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걸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상황이지 않을까요? 최대의 이득을 예.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는 없어요. 무조건 안 될 수는 없는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편법과 꼼수와 더불어서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선거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동안의 관행과 원칙이 지켜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사전에 인지를 하고 예.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지 예.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 공방의 차원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차재원 교수님. 네. 오늘 이제 석패율제까지 다 포기하겠다 선언해서 네. 단일화는 곧 나올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돼서 내년 총선으로 이렇게 하면 네.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진짜 만들어서 선거를 치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당히 지금 앞서 정치가 말 그대로 희화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말 그대로 코미디 같은 형국이 지금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바로 그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그 지금 나머지 그러니까 4+1에 지금 지금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내놓은 이 단일안에 대해서 아마 아까 민주당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지금 이 상태에서도 한국당이 비례 한국당을 만들 경우에는 한국당이 상당히 그 정치적 실리를 갖고 갈 가능성이 높다. 예. 바로 그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막판에 한국당에게 손을 내밀면서 연동형 캡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30석으로 돼 있는 걸 25석 이하로 내리면서 최소한 그러니까 한 20석까지 간다고 한다면 현행과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타협하자고 예. 아마 한국당을 이 선거판 협상에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예. 뭐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굉장히 어렵게 네. 지금까지 왔는데 이거 다 무산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김병준 교수님 정치는 또 생물이니까요. 그렇습니다. 한국당까지 끌어들여서 마지막에 어떤 좀 합의를 도출할 이럴 가능성 남아 있습니까? 저는 좀 전에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연동형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럼 지난 4월서부터 지금까지의 정치적 과정은 뭐냐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표에 대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연동형 캡의 부분이요. 저도 그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한 30석 정도를 가지고 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지금은 민주당의 116석이지만요. 만약에 호남에서 압승을 할 경우에는 연동형 30%를 한다 하더라도 연동형 50%에 적용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한 두세 석밖에 못 가져가는 부분들이 네.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여하튼 병립형, 현재와 같은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비율을 굉장히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죠. 예. 나중에 결국은 22대의 총선 때에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한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 부분을 상당히 줄이는 방향으로 가서 결국 그럴 경우에는 저는 자유한국당도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농성을 예. 계속하기보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펴서 공수처 법안과 또 연계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거 굉장히 연동형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공수처법의 일정한 부분을 서로 나름대로 조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서로의 리더십인데 예.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뭐 연동형은 뭐 악법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거를 그냥 차단시켜 버렸어요. 자유한국당이. 그런 면에서부터 자유한국당도 출구 전략을 택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출구 전략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거대 정당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둘 다 봅니다. 조금 난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뭔가 합의점이 도출될 수도 있다. 자, 오늘 오후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속보가 전해질 것 같고요. 조금 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한중 정상회담이 조금 전에 시작됐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에서 전해진 외교 속보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바쁜 하루인데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당야만 숙이 후련했냐?
3, 2, 1. 미국은 북한이 예고한 성탄 선물에 대한 대비 태세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도발이 현실화할 경우 대응책 모색을 위해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다음 달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여는 등 북한의 도발을 막으려는 외교적인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극적인 대화 모멘텀 마련을 위해 이뤄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의 한국 등 방문은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비건 부장관은 대화를 살리겠다는 의지는 아직 꺾지 않았고 불씨를 남겨뒀습니다. You heard what I said in South Korea, and those remarks stand. Thank you very much. 여기에 북미 협상을 총괄 지휘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힘을 보태는 모양새입니다. 내년 1월 중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언론은 이번 회동이 북한의 새로운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하고 대북 대응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같은 외교 노력과 별도로 미군은 도발에 대한 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미 공군 주력 정찰기 리벳 조인트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등 공개적 대북 감시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군 지휘관들이 잇따라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마크 에스퍼 장관도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I have two functions here, as I've said before. One is to ensure that we are in a high state of readiness, prepared to fight and win tonight if need be, and I'm confident in that. 뉴욕타임스는 고위 외교 당국자들과 군 지휘관들이 아마도 가장 심각한 위기의 사이클에 대비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서 이 1박 2일간의 크리스마스 외교전에 들어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에 시진핑 국가주석 그리고 아베 일본 총리와도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는 물론 한일 관계에도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문가 그리고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그리고 YTN 정치부 김영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김 기자에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 지금 도착을 한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1박 2일 동안의 타이트한 일정입니다. 먼저 일정부터 짚어볼까요? 네, 문 대통령 조금 전에 이제 베이징에 도착해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고 지금 현지에 있는 기자들이 알려왔습니다. 예. 오찬까지 하고 이제 문 대통령은 중국 청두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청두에서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 양자회담이 잡혀 있습니다. 내일 일정은 이제 한중일 정상회의 그리고 공동 언론 발표, 비즈니스 서밋 이런 게 예정이 돼 있고요. 오후에 일본 아베 총리와 회담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1박 2일 동안의 빡빡한 일정을 마치고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청두 이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이 삼국지에서 제갈량 그리고 유비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일단 시진핑 주석과 베이징에서 만나고 그리고 청두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이 국가 지도자와 총리를 연달아 만나는 건데 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먼저 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좀 살펴보자면 6개월 만인데 이번에 가장 핵심은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6개월 만이고 또 6번째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양국 관계가 지금 매우 지금 좀 냉각되어 있는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또 하나의 실타리를 풀 수 있는 중요한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거로 보여지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북경에서 만나는 시진핑 주석과는 좀 큰 그림을 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지금 북한 이슈가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중국의 협조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서 큰 내용 위주로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 사드 관련해서 이제 한한령 부분에서는 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나 시 주석 만났을 때는 뭐 많은 내용보다는 언급 정도 이야기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려가서 오후에 이제 리커창 총리를 만났을 때는 좀 더 우리가 말 그대로 비즈니스, 경제 협력, 교류 강화 측면에서 이야기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번에도 한중일 회담에서 나올 뭐 FTA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RCEP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사드 관련된 우리가 말하는 한한령 부분에서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들고요. 사실 근데 오늘 그 시 주석이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회유와 압박을 같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회유와 압박. 그러니까 압박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미중 간의 이 프레임에서 한국이 적정선을 지켜라는 식의 여러 가지 방향성.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던지겠지만, 근데 그 모든 중국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이 해야 될 입장 정리를 의결할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미중 간의 프레임에서 정확한 스탠스를 취했으면 좋겠다. 그다음 지금 이야기하는 중거리 미사일. 우리 이제 뭐 지금 뭐 한국에 놓을 것이냐, 뭐 일본에 놓을 것이냐, 뭐 괌에 놓을 말이 많은데. 그 일본은 지금 뭐 일본의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런 일 없다라고 딱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정확한 입장 표명은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돌려서 아마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큰 그림에서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점에서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제 한중일 관계라든지 경제 협력 교류는 아마 이제 오후에 리커창 경제를 총괄하는 분이 리커창 총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이야기가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전반적인 이번 이 중국과의 이 그 문 대통령과 만남에서 다뤄질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조금 제가 한번 첨언을 하면, 그러니까 시진핑 이 주석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 뭐 경제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리커창 총리, 그러니까 경제를 총괄하는 이 총리와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김 기자, 이 뭐 한반도 비핵화 관련한 문제 아무래도 이번 만남에 뭐 가장 큰 의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또 중국이 북한에서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중국을 뗄래야 뗄 수 없는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는 대화를 하지 않아도 뭐 중국과는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은데 이 부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 이 비핵화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라도 도발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북한이 계속 보내고 있고 미국은 맞받아치고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최근 스티븐 비건비 국무부 부장관이 대화를 하자라고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북한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 이 북한이 우리나라의 중재 또는 개입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북미 중간에서 중재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북한의 반발도 있고요. 그래서 청와대도 이 북미 간 대화에 대해서는 동력을 계속 유지한다, 모멘텀을 유지한다. 이런 정도의 기조만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 우회적인 대화, 우회 소통 이런 거를 기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청와대는 우회적 소통 같은 직접적인 언급은 안 하더라도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가 오늘 있을 거다. 이 정도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금 김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 최근에 보면 인도주의적인 지원조차도 이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뭐 불쾌감을 나타내고 이렇게 그 남북 관계가 직접적인 대화가 굉장히 경색돼 있고 냉각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이 결국 여기서 한마디를 딱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대북 메시지가 나올까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시 주석 입장은 분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자 해지라는 말을 쓸 겁니다. 나도 당사자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 우리가 거슬러 한국전쟁 있을 때 중국도 피해를 많이 본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북한 문제에서는 우리도 하나의 당사자의 입장을 얘기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남북 미중 사자회담으로의 역할을 분명히 얘기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러시아도 이제 같이 들어오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육자회담까지도 분명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부분에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나에 대한 존재감을 확실히 던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플러스해서 좀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측면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 주석이 아마 제 생각에는 분명히 한국 기업들의 좀 더 중국의 투자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자체가 미중 간의 이슈로 인해서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많다라고 하지만 실상 들여다 보면 사실 3조 달러지만 뭐 단기 외채 한 2조 빼고, 그다음에 매번 배당금 5천억 빼고 하면 실제금은 5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중국의 외환보 유고가 좋지 않다는 그렇죠. 외환보가 많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실제 들여다보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중국이 미국과 이슈에서도 지금 속 시원하게 500억 달러의 지금 농수산물을 살 수 없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때문에 그럼 결국은 어디서 오느냐? 결국 이제 투자를 다시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가장 가까운 한국이고, 우리가 얼마 전이죠. 우리 산동성 당서기가 250명을 데리고 한국을 방문했거든요. 네. 산동성 1억입니다. 당서기가 방문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앙에 있는 시진핑 주석과 혹은 리커창이 다 이미 교감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왜 왔겠습니까? 한국 투자를 유치하러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아마 또 한국과의 그런 교류를 확대한다라는 식으로 시 주석이 아마 오늘 또 뭐 오찬을 하게 되면 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협의의 당사자라는 측면을 부각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게는 뭐 쉽게 말해서 투자 좀 해라 뭐 이렇게 좀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자 그런데 지금 이 뭐 북한 또 문제를 얘기를 해보자면 뭐 미국이 공식 회동을 하자 이런 제안에도 대답을 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이번에 뭐 시진핑 국가주석이 메시지를 어느 정도 우회적이지만 내놓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북한이 좀 입장을 보일까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개적으로 대화를 하자, 내가 어디 있는지 알 테니 대화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공식적인 반응을 아예 내놓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예단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자 중국이 최근 러시아와 함께 조금 이제 국제사회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이 경제 제재를 조금 풀어주자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과 대립각을 좀 이루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고, 또 이에 대해서 미국이 시기상조다 뭐 이렇게 좀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국이랑 러시아가 최근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냈습니다. 이 초안의 내용을 보면 김영수 기자 잠깐만요. 지금 이 현장 그림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아까 12시 반부터 이제 오늘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장 그림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양국 지도자가 만나서 방금 악수를 나누는 모습 보셨고, 자 지금 저기가 김 기자 중국 베이징이죠? 예,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베이징에 있는 공항에 도착해서 곧바로 이제 여기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저 장면은 정상회담 전에 배석자가 많은 걸 봐서는 그러니까 네. 뭐 모두 발언을 하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아직 시작되진 않았고 뭐 서로 이렇게 지금 시진핑 주석이 말하는 걸 봐서도 약간 모두 발언 개념이라고 보면 이때 이제 대회에 이제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는 그 정도까지 하고 이제 비공개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만 지금 이제 매체한테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앞에 나왔지만 지금 결국 북미 대화 중단 부분에서 지금 북한에도 이롭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중국도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동의를 했다는 부분은 결국 북한이라는 이슈는 중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충지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까지 들어오는 것은 결코 중국은 원치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북한이 ICBM을 쏘는 것 자체도 중국은 원치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같다라는 거. 근데 이것을 풀기 위한 방법론은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다시피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유엔 제재 지금 완화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고, 그 민감한 부분까지는 아마 여기서는 이야기가 안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모두 발언이니까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이제 각 정당의 회의를 보자면 처음에 모두 발언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모두 뭐 취재진이 나가고 나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내밀한 얘기를 할 테니까 지금 저 상황은 모두 발언 상황을 보고 계시고 뭐 중국 측도 우리 측도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배석을 해서 지금 방금 뭐 보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보이고 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보이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교수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뭐 계속 말해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이 중국은 북한이 굉장히 영향력이 큰 나라입니다. 뭐 미국과의 협상을 포기하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협상을 중국이 포기하진 절대 못할, 그러니까 북한이 포기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중국이 좀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한다면 좀 비핵화 협상의 판이 달라질까요?
당연히 중국. 근데 문제는 미국이 그 룸을, 그 공간을 얼만큼 줄 것이냐라는 것들이. 중국에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북미 간의 이슈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껴왔고, 결국 이제 후원 우리가 등판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중국이 와서 이제 어느 정도 해결해줘야 된다라는 부분들, 도움을 줘야 된다는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했을 때 부분에서 중국도 분명히 이번 기회가 가장 좋은 기회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당사자로서 문제를 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의 북한도 근데 반응이 보일 것이냐, 저는 좀 미지수로 보거든요. 그냥 쉽게 반응을 보이진 않을 거로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북한 이슈를 통해서 결국은 중국이 보는 것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동등한 부분에서의 그런 입장 차이를 만들어내고 발언권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지금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둘이 얘기하는 것보다 셋이 얘기하면 더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넷이 얘기하면 복잡하고 한데, 지금 만약에 중국의 이 개입이 본격화된다면 지금까지는 뭐 사실 우리가 계속 한반도 운전자론 얘기를 했던 게 북한과 우리가 직접 얘기하자라고 했었고, 그러다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래서 북미 간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네. 우리가 중간에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끼어드는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이 된다면 네. 어떻게 보면 비핵화 협상에 더 합의에 이르기는 복잡해지고 아주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이 많을수록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뭐 이런 말도 하는 것처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켜봤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이슈가 단순하게 이게 북미 간의 부분에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부분들, 먼저 좀 제재를 완화할 것이냐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핵화를 가는데, 이게 지금 서로가 입장차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지금 결국 남아 있는 것은 중국이 이제 그런 역할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러시아와 비핵화 문제를 계속, 그러니까 동일하지만 그걸 풀 수 있는 방법, 새로운 해법으로서 완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사자회담, 그다음에 러시아 입장에 육자회담까지 가는 부분에서의 다시 회귀될 가능성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근데 과거 같은 방식의 지금 직접 하는 형태의 부분에서는 분명히 제한적이고, 북한도 당연히 중국의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있기 때문에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내 뒤에 중국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미국이 어떻게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지금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채널 또 돌리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잠시 설명드리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 바로 오늘 12시 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난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 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제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나서 저렇게 악수를 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지금 이제 모두 발언까지는 이제 서로, 그래서 각 이제 그 정상들끼리 이제 모여서 고위 관계자까지 함께한 상황에서 이제 언론 등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이런 모두 발언까지는 지금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말만 하는 거죠, 저기서는. 그렇죠. 잘해봅시다. 내밀한 말은 이제 그 뒤에 잘해봅시다. 우리 앞으로 교류 확대합시다. 이런 말만 나오는 것들이죠. 네. 자, 김 기자, 또 우리가 이번에 굉장히 이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아마 뭐 리커창 총리와 주로 얘기하겠지만 또 시진핑 주석과도 뭐 얘기가 아예 안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이 한알령 관련해서는 특히 뭐 경제 분야에서 이걸로 인해서 뭐 그동안 뭐 중국 진출을 했다가 피해를 본 기업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면 우리 국내 이제 뭐 관광업계라던가 뭐 화장품 업계 이런 곳에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했단 말입니다. 논의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말씀하신 거 조금 이따가 한번 짚어드리고, 지금 저희 그 자막으로도 계속 나가고 있는데, 네네. 모두 발언 내용을 조금 설명을 알겠습니다. 해드리면, 일단 문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이 한중 양국은 물론 북한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중국이 그동안에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책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모처럼 이 기회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긴밀히 협의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 비핵화 관련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 것 같고요. 양국이 아시아에서 나아가서 세계에서 무게감과 영향력이 있는 나라다. 그리고 우리는 양자 관계가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실현하고, 지역 평화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제를 수호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넓은 공감대가 있다. 여기서 이제 평화 관련 언급한 게 이제 아마 최근의 한반도 상황을 이야기한 것 같고요. 예. 아마 더 깊이 있는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공개된 회담에서 내용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아마 통상 보면 양자 회담이 마친 뒤에 이제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이나 이제 그 마이크 앞에 서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교수님께 여쭤보면, 이 모두 발언 방금 이제 들어보셨는데 뭐 특별할 게 없는 내용인가요? 좀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희망 이야기를 이제 했던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좀 가자라는 부분. 지금 막혀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자막에도 나왔다시피 중국이 1대1로 그다음에 신남방 정책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다자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다자주의라는 결국은 중국 이야기하는 1대1로도 그런 측면에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한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남방, 신북방과의 있는 접점을 통해서 서로가 윈윈, 그러니까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좁혀 나가자, 확대시켜 나가자 이런 부분에서의 이야기들인 거죠. 근데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의 아젠다별로 이야기했을 때는 이제 좀 첨예하게 좀 민감한 부분들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참 비핵화 이 관련해서도 모두 발언에서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비핵화 관련한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뭐 양자관계의 발전, 그리고 자유무역, 뭐 세계 무게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했는데 약간의 이 결이 좀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김 기자, 아까 그 얘기하려던 한한령 관련해서 좀 논의 다시 한번 얘기해본다면. 그 청와대가 이번 정상회담을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한중 관계 지속적 발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게 이제 시진핑 주석과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밝힌 거고요. 리커창 총리와는 경제, 통상, 환경, 문화 분야의 협력 재고 방안을 다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지난 2017년에 양국이 모든 교류 협력을 정상 궤도로 회복한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게 사실 이 갈등을 봉인하는 수준이었죠. 언론들의 평가도 그랬고요. 실제로 그랬고 그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완전히 이거를 해소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이걸 다 물꼬를 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물꼬를 트지 않더라도 앞으로 물꼬를 트기 위한 어떤 전 단계라도 이제 나아가야 할 텐데, 그러니까 조금씩 진전이 돼야 될 텐데 사실 이 사드 배치 문제가 굉장히 오래된 문제고 이게 결국 우리가 사드를 뭐 국외로 옮기지 않는 이상 계속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고, 아까 앞에 저희 출연했던 전문가의 얘기,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면 그 부분이 바뀌지 않고서는 어떤 자기가 이제 내세웠던 정책들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어쨌든 뭐 한한령 해제되면 우리 국민들 중에 그걸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도 줄게 되고 더 좋은 건데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될까요? 일단 지금 한중 간의 분위기는 확실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다. 지금 민간이나 뭐 상관학 다 부분에서 정부 관계든 그렇고 지금 분위기는 이렇게 지금 만났다는 자체가 지금 좋아짐을 가고 있는 하나의 시그널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확실히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거 있는데, 이게 근데 가장 중요한 한한령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우리가 뭐 중국 관광객 단체 요커들 방문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우리 지금 문화 콘텐츠 관련 부분에서 우리 뭐 온라인 게임 업체들이 중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파노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파노도 지금 아직 허가를 안 내주고 있고 등등이 아직까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한중 간의 부분에서 이 사드 이슈 부분들은 결국은 중국 아직 처리하지 않는 이상 결국은 계속 이건 이슈는 계속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중 간 이슈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슈는 항상 변수입니다. 중미 간에, 그러니까 미중 간에 있는 이 상수에 따라서 항상 따라서 변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중 간의 프레임에서 잘못 좀 방향 설정을 했다든 스탠스 부분에서, 혹은 지금 약간 미사일 문제,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설치한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또 첨예하게 대립이 되면 이 사드 이슈는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있습니다. 방금 그 중거리 미사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에 당연히 중국은 이제 자기 턱 밑에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거니까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검토한 적도 계획도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걸 이번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준다면 미리 조금 이제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겠네요. 확실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뭐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하지만 확실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충분히 계기가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사드 부분 이슈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완전 철수를 중국도 한국 상황을 알기 때문에 철수를 해라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그 상황에서 더 이상 확산되는 걸 원치는 않기 때문에 그 밖고 또 나아가서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프레임 속에서 한국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지소미아 문제를 했을 때 우리가 한미 간의 관계도 좀 안 좋았었고 한일 간이 안 좋은 이런 타이밍에서 가장 적합하게 지금을 한국을 내 편을 끌어들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때문에 저는 시진핑 주석을 이렇게 만나고 그다음에 이게 연이어져서 내년 초에 방한까지도 이어지는 프레임을 가져가는 게 되고. 네.
자,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방금 말씀을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내년 봄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방한을 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한중 정상회담 관련 소식은 계속 이어지는 뉴스에서도 전달이 되니까요. 계속 많이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그리고 정치부 김영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비가 그친 뒤 서울은 구름 많고 온화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가시거리는 4km 정도로 평소에 5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평소보다 2배가량이 높아져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에 더 해롭다고 알려져 있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아져 있는 만큼 오늘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부 일부 지방을 제외하고는 전국 대부분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낮 동안에 수도권과 영서 지방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광주가 9도, 부산 13도 등 예년 기온보다 높아서 쌀쌀하지는 않겠습니다. 성탄 전야와 성탄절에도 이맘때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지만 미세먼지가 이어지겠고요. 성탄절에는 눈 대신에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로써 올해까지 4년째 눈 없는 크리스마스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낮까지 중부지방에는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서 시야가 뿌연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와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월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